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제4회 최초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커피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위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 커피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여름이라 여름엔 원두 속에서 헤엄치는 게 제격이죠. 로빈입니다. 네. 날씨 엄청 더워졌어요. 더워 죽겠어요 지금. 그쵸. 부채를 붙이고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그래도 비가 좀 와서 좀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일단 한 주 동안에 뭘 하셨는지. 저는 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네. 가족 모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는 냄비로 끓인 믹스 커피를 마셨죠. 냄비로 끓인? 물을 냄비로 끓였어요. 주전자에서 끓인 게 아니라. 그래서 국자로 커피 탔는데 믹스 커피도 안 먹다 보니까 그 농도 조절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안 먹다 보면 농도 조절 되게 힘들어져요. 네, 그게 가장 최적화된 농도가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타 먹어야 딱 맞는 진짜? 게 믹스 커피의 제 맛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약간 그 쫀득쫀득함. 어떻게 보면은 믹스 커피가 에스프레소 대용으로도 가끔씩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가 제일 맛있다고.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본 영화가 또 하나 생각나네. 어떤 게요? 일본에 안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안경의 이제 여주인공이 어떤 숙소를 찾아가요. 네. 숙소 찾아가는데 그 숙소의 주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가야 숙소가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좀만 더 가면 숙소가 나옵니다. 라고 써 있었거든요. 약간 이건 매칭이 되어서. 저는, 거기 하남에 새로 생긴 그 쇼핑몰 있잖아요. 그 하남 스타필드. 스타필드. 맞나? 네, 스타필드, 네, 갔다 왔어요. 주말 동안에. 제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되나? 그 커피숍이 있는데, 혹시. 직영 아니에요? 직영이면 프랜차이즈라고 부르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 개념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 빈브라더스를 되게 거기 커피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오셨구나. 거기 유명한 커피숍들이 몇 개 입점되어 있지 않나요? 아, 진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좀 약간 핫플레이스라서. 제가 거기 가서 본 거는 스타벅스랑 폴바셋? 폴바셋도 커피 맛있는 것 같아요. 폴바셋은 라떼로 유명하잖아요. 원래, 폴바셋 라떼는 진리?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스타벅스보다 조금 다른 느낌의 프랜차이즈? 저는 약간 스타벅스보다 조금 위? 뭐 그런 느낌. 하이엔드? 뭐 그런 느낌도. 스타벅스보다 조금? 저도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 스페셜티라는 그 소재로 접근하는 느낌이 들어서 폴바셋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시도를 하고 있는 커피숍인 것 같아요. 제 인지도는 그래요. 아마 폴바셋이라는 어떤 그런 유명한 그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이잖아요. 출신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름을 활용한 근데 폴바셋이 호주 브랜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요. 그게 일본의 브랜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초밥집 경영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제 확장을 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네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참 브랜드라든지 자기 나라 그 음식들, 음식 문화 같은 것들은 홍보는 되게 잘하는 느낌이 들어요. 일본 건 줄 몰랐잖아요. 네, 그렇죠. 온전히 호주의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저는 빈브라더스를 가서 저도 검색을 했어요. 우리 맨날 여행 갈 때마다 항상 그 커피 검색하는 것처럼. 근데 워낙 여기 스타필드는 빈브라더스 초창기부터 알려져 있어서 언젠가 가면은 여기를 꼭 가야지. 근데 그 1층에 있더라고요. 또 되게 그 신세계 백화점이랑 스타필드랑 연결 그 사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빈브라더스가 있는데 되게 친절했어요. 저는 무슨 약간 대접받는 느낌? 되게 커피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고객한테 관심 있어하는 모습 보이고 계속 웃어주고 서비스 괜찮아요.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빈브라더스는 그 바리스타들을 테크니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테크니션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려요. 각 지점별로. 지점별로? 네, 그래서 뭐 인천이라든지 그 뭐 합정 뭐 이런 각 신도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바리스타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서비스도 괜찮고 커피 맛도 괜찮고, 이게 월별로 또 네. JB 로스팅이랑 또 한 개가 더 있는데 이렇게 시즌별로 계속 월별로 출시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두 가지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거기 걸 마시고 있으면 되게 네, 행복한 커피인 것 같아요. 그 일하시는 분들 자체도 여기서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멤버십이 엄청 강하죠. 강한 것처럼 되게 느껴졌어요. 네. 그 자기가 만드는 커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표현을? 약간 부심? 네, 부심. 네. 그리고 저 카페쇼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네. 부스가 항상 굉장히 부스 독특하죠. 자체가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폐쇄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많이 하니까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또 하나라서 거기 갔다 오셨다고 저는 그 하니까. 카페쇼의 그 부스를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언제 한 번은 가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기가 가면은 항상 줄 서 있고. 전 한번,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망설이다가 작년에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저걸 파악을 해요. 나한테 맞는 커피는 어떤 커피인지에 대해서 그 설문 같은 걸 하면서 맛도 보여주고 뭐 그런 형태 체험 부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빈브러스의 어떤 그 컨셉이 아니라 그 뭐죠? 카피? 메인 카피가 Your Personal 커피 가이드?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딱 일맥상통하네요. 그런 좀 가이드해주는 그런 느낌이라. 그리고 또 특별한 게 하나 또 있다면은 인테리어가 다 틀리거든요. 매장마다 다 틀려요? 네. 컨셉이 조금씩 다 달라요. 합정동은 약간 그 창고 인더스트리얼 형태. 예, 그렇죠. 맞아요. 네. 형태고, 그리고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복층으로 돼 있고 3층 아예 전체를 다 쓰고 있거든요, 통으로. 네. 거기는 가끔씩 그 하우스 웨딩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예쁜가 보다, 거기. 괜찮아요. 예, 정말 예뻐요. 그 지대 자체가, 그거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 공장지대 사이에 커피숍이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오아시스 느낌? 예, 지금 그 합정 쪽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스타필드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겠지만. 스타필드는 전체 공간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뭔가,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바가. 제가 못 쓰는 공간이 되게 많아. 처음에 제가 그 인스타에 그 사진들,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인스타에 사진이 올라와서 저희 민호님한테 보여드렸더니 그때 하셨던 첫 인상에 대해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되게 공격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저도 그 얘기 듣고 스탠의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뾰족하잖아요. 그 바 자체가. 그래서 되게 날렵하기도 하고 시도는 안 했는데 요런 게 있으면, 그리고 굉장히 개방형 아닌가요?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엄청 개방형이에요. 네. 그래서 그 테크니션들이 돌아다니는 그 공간 자체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너무 갖고 싶은 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스타필드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그 분위기가. 근데 빈브러스 혼자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와, 여기의 MD는, 그러니까 빈브러스를 입점시키기로 했던 MD는 꽤나 마음고생 좀 했겠다. 왜냐면 전혀 그 스타필드의 어떤 컨셉이라고 할까? 그건 좀 이질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가서 왔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강렬하게 또 인상이 남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 기억에 남는 걸 수도 있고. 커피 맛은 어떠셨어요? 커피는 일단 빈브러스 자체는 커피 맛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보통 뭐 핸드드립으로 드셨을 거고, 네, 맞아요. 추출기구는 그때마다 조금씩 클레버로 내려주셨어요. 그게 아마 일정하게 클레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되게 독특한 동선이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은 바리스타를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바리스타의 등이 제가 보여요. 그 바리스타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리스타 한 30cm 앞에 바리스타가 등 뒤로. 그러면 거기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가서 직접 내려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되게 독특한 구조긴 하고. 바로 계속 보고 있어도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래요. 뭐 방문했던 지점마다 저는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그 순환 근무에 대한 것도 그 바리스타가 네, 그 테크니션한테 그걸 들었어요. 네. 하나 더 거기서 이제 나올 때 콜드브루가 캔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그거는 카페쇼에서도 시도해가지고 지금 계속 콜드브루를 판매를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커피를 좀 마시긴 했지만 그게 너무 맛보고 싶어서 이건 사서 내일 먹어야지. 네, 가져가면 되죠. 네. 해서 이제 다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테크니션?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꼭 드셔야 돼요. 내일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기한까지 고려를 해주는 네. 되게 세심한 배려다. 네. 그래서 안 사왔어요. 보통 그게 맛이 변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2개를 사서 그 카페쇼 말고 그 전에 했던 골드커피 어워드에서 샀었구나. 대왕커피에서 판매하는 커피를 제가 사가지고 시원하게 마시려고 하다가 못 마시고 집에 가져가서 다음날 마셨는데 맛이 변했어요? 처음에 받아서 마셨던 그 맛하고 조금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약간 단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비주얼은 갖고 싶은 아이템, 아이템 같아요. 네. 그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그 캔에 그 콜드브루가 담겨진다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커피숍에서도.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여름이면은 일단 그 캔을 오픈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람들한테 그 시청각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거는 커피 쪽에서도 시도를 해서 전 굉장히 좋은 실제로 사람들 그 콜드브루 캔에 빨대 꽂고 이렇게 해서 마시면서 다니더라고요. 네. 캔커피도 그런 느낌의 뉘앙스도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시원한 느낌이 전 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간에 어떤 커피 쪽에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로비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부터 할까요? 네, 위너님 먼저. 네. 제 건 너무 가벼워서 깃털처럼 가벼운 기사입니다. 저는 쿠바에 대한 그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쿠바 커피 한번 드셔보셨어요? 쿠바산, 예. 쿠바 거 먹어봤어요. 크리스탈 마운틴. 크리스탈 마운틴은 아니었던 거고 다른 원두를 제가 볶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볶아서 먹어본 적 있어요. 약간 멕시코 쪽에서 나온 거하고 뉘앙스가 비슷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쿠바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커피 쪽에서는 산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 제목은 이거예요. 쿠바 최고급 커피 수출국으로 재도약 하나 해서 쿠바가 프리미엄 커피 수출국으로 재발돋움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류의 기사였고요. 저도 쿠바 커피를 잘 몰라서 이 기사를 가져와 봤어요. 좀 알려드리려고. 쿠바 커피는 제가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기억을 아마 못 하시는 걸 거예요. 커피 한잔 볶을 때 계속 가져왔던 원두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쿠바 커피는 기억이 나요. 저도 쿠바 하면은 크리스털 마운틴이라는 커피가 생각나긴 해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걸 먹어봤을 텐데 맛이 너무 기억하려고 애쓰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쿠바가 이제 다시 또 커피 산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16만 7천 헥타르 규모의 토지에 커피를 파종했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해발이 되게 높은 지역의 크리스탈 마운틴이라면 부지를 확보를 했겠네요. 크리스탈이라는 산 이름이겠죠, 그게. 그래서 2020년까지 연간 2만 톤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2만 톤이면 어느 정도? 그 규모를 저도 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현대화를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 등의 그 투자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투자 많이 하겠네요. 네. 특히 제가 재밌었던 거는 네스프레소, 네슬레 이런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본에서 생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회사가 어딘지 알아요? 일본 회사가 제가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아니다, 그건 이탈리아 블렌드구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일본이 생두를 제일 많이 가져오는 브랜드가 중공업 회사예요. 미쓰비시. 미쓰비시에서 생두 유통업을 하고 있어요. 사오는 걸.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꽤 많이 커지긴 했죠. 옛날에는 이제 소량으로 가져오다가 아니면은 뭐 일본에서 가져온 거를 역수입 형태로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약간 좋은 방향으로 그게 갔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우리 블렌딩 할 때 베이스가 되는 커피들 있잖아요. 뭐 콜롬비아나 브라질 뭐 많이 쓰는 커피들에 항상 가격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가격 안정 면에서. 네, 오히려 근데 미쓰비시는 그거를 대량으로 품질 좋은 커피를 대량으로 싸게 가져와서 자국에 일본의 그런 기본이 되는 커피를 안정화시킨 거예요, 가격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량으로 들어와서 높이겠죠, 또.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 형태로 가니까 네. 그게 좀 약간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부러운 면도 있어요. 어쨌든 일본 미쓰비시 상사도 이런 쿠바 커피 산업이 좀 지분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같이 나왔고요. 쿠바 혁명 있잖아요. 네. 쿠바 혁명 이후에 정부 정책 때문에 커피 생산량이 엄청나게 감소했대요. 그래서 2015년하고 2016년 사이에 이제 커피 생산량이 채 10,000톤이 안 돼요. 5,687톤. 굉장히 적은 양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별로 맛볼 수가 없었던 거였겠죠. 네. 근데 이제 쿠바에서는 크리스털 마운틴이랑 터키노, 뭐 알투라 이런 커피들이 재배가 되고 생산이 된대요. 그리고 원래 기후 자체가 커피를 생산하기 되게 좋은 토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쿠바산 커피를 좀 맛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근데 쿠바 지금 말씀하신 기사 들어보니까 쿠바에 있는 커피를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요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마이크로랏 커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특정 국가, 기존에 많이 알려졌던 국가의 커피가 아니라 소수 국가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어떤 농장을 직접 산지 방문을 해서 스페셜한, 유니크한 그런 원두를 직접 가져오는 형태의 원두 구입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대량으로 이제 가져오는 형태지만 직접 거래를 하죠. 이제 요즘에는. 네. 그런 형태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원두라든지 생두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와서 맛볼 수 있는, 소비자들한테도 좋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유통 과정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로비님이 준비하신 기사는? 네, 저는 깃털처럼 가벼운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심리학인데요. 네. 기대된다. 제목 자체가 들으시면 딱 알 거예요. 선호하는 커피를 보면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매료돼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봤는데 어떤 거냐면은 선호하는 커피? 네. 뭐 커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에스프레소가 될 수도 있고 아메리카노가 될 수도 있고 뭐 라떼. 그래서 보면은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암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나는 어떤 커피를 좋아해서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이걸로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분류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가볍게 그냥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구나라고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결과를.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은 직설적이고 단순 가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스트. 그리고 라떼를 즐기는 사람은 배려심이 강하되 우유부단한 사람. 뭐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하는데요. 에스프레소는 진하고 쓴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빗댄 성격은 당신은 도전적이고 리더십이 강하며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눈치가 빨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대요. 에스프레소를 마셔야 되나 그러면? 에스프레소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게 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기중심적이래요. 고집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이제 아메리카노는 이게 에스프레소하고 물하고 좀 섞은 네. 형태의 커피잖아요. 제일 많이 마시는 커피 아니에요? 그래서 농도가 좀 연하니까 여기는 깔끔한 맛의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당신은 이성적인 편이래요. 고집이 세고 직설적이며 다혈질적인 편이지만 뜻밖의 조용한 면도 있대요. 그리고 복잡하고 화려한 것보단 단순하고 간결한 것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주의자다. 네. 그리고 라떼에는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유를 넣어 부드러운 커피 맛을 내는 건데 그만큼 의사결정을 할 때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가? 우유부단한 면이 있고 여기 그대로 나와있는 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뭐 우유부단한 면이 있고 뭐든지 중립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배려심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편하고 즐겁게 해주는 등 남을 잘 챙기지만 정작 자신한테는 좀 소홀한 편이래요. 카푸치노. 카푸치노는 우유 거품을 얹어 만든 커피고 라떼보다 조금 진한 맛이 나는데 여기 카푸치노에서는 당신은 솔직하고 집착이 심하며 권위적이래요. 그래요? 이건 의외인데요. 네.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재미있는 사람으로 친구를 굉장히 잘 사귀지만 반대로 단조로운 친구들한테는 쉽게 질린다. 프라푸치노는 커피와 우유, 크림 등을 얼음과 함께 갈아 만든 음료이고요. 이건 매사에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하고 일단 뭐든 해보고 보는 모험심이 강하고 용감한 편이라고 합니다. 인스턴트는 없어요? 네, 있어요. 잠시만요. 프라푸치노가 한 개 더 있는데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드를 빠르게 쫓는 형태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프라푸치노는 IT 쪽에서 빨리 접근하는 사람들 얼리 어답터? 네, 얼리 어답터에 약간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턴트 커피도 있는데요. 인스턴트 커피는 뭐 설탕과 크림이 듬뿍 들어간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하는 당신은 항상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매사에 느릿느릿하고 태평에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많다라는 조사 결과가 이게 우리나라 조사 결과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조사 결과는 아니고요. 네. 해외? 네, 미국 캘리포니아대 심리학 교수가 커피 애호가 1000명의 행동 습관을 관찰하고 그들 성격에 대해서 7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마지막으로 더 있는데요. 7가지라고 했으니까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프라푸치노, 인스턴트 커피, 마지막으로 두유, 디카페인 커피를 즐기는 두유 디카페인이 뭐예요? 두유 또는 디카페인 커피. 그러니까 뭐 우유가 많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커피가 아닐까요? 네. 두유를 즐기는 거네요. 디카페인 커피도 여기 어떻게 보면 기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이지 않은 커피를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강에 좋은 두유나 디카페인 커피를 선호하는 당신은 자기 건강을 좀 우선시하는 커피 애호가들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세심하고 꼼꼼한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대요. 이거는 카페인 하나를 섭취하더라도 디카페인을 선호하는 거 보니까 내가 원하는 커피를 명확하게 찝는 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며 자의식이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디카페인이 그렇게 보편적인 커피는 아니진 않나요? 그렇죠. 찾는 사람들만 찾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형태로 커피를 통해서 성격을 분리를 했는데 이게 내 성격 나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나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우호적이고 막 또 이기적인 면도 있다. 근데 나랑 맞지 않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가십거리로 넘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아하셨어요? 저는 가지고 싶은 건 에스프레소인데 근데 에스프레소가 약간 맞는 것 같긴 한데 에스프레소를 즐기진 않아요. 근데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먹을 때는 에스프레소가 좋죠. 보통 평소에 많이 마시는 아메리카노가 미니멀리즘? 네.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저는 아메리카노도 마셨다가 또 어떤 날은 라떼도 땡기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에 또 왔다 갔다 에스프레소가 땡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저희가. 그날 달라요. 달라요. 성격이.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네. 최초.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저희가 뭘 할까 하다가 최초 특집을 잡아왔죠. 네. 커피에 대해서 뭐 어찌됐든 간에 최초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기로 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로빈님 먼저 하실까요? 뭐 누가 먼저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지금 뭐 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생각나는 것들. 일단 커피의 최초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혹시 있으세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최초로 발명된 거? 그건 언제 발명이 됐죠?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 그냥 생각나는 단어를 얘기하라고 해서. 생각나는. 저는 커피 최초하면은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저거 아닌가요? 최초의 커피 발견한 사람 친구가 그 칼디라는 목동 네.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거랑 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다.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커피에서 최초라고 하면은 칼디라는 목동과 고종이 생각이 나거든요. 고종.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딱 했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이 지금 생각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왜 생각났냐면 네. 그 지난주에 알쓸 신작 거기 보니까 박람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커피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니까 그 파리 박람회 있잖아요.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를 했었을 때 에스프레소 머신이 거기서 선보였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의 최초겠네요. 최초라고 하는데 또 찾아보니까 또 거기가 또 최초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문헌이라든지 조금씩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틀리죠, 조금씩. 네, 하다 보니까 하물며 뭐 이거는 커피와는 좀 관계는 없지만 그 기원 전의 기준 자체도 지금 막 달라지고 있잖아요. 고증되는 진짜? 과학. 나 그거 몰라요.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네. 그 최초 인류가 나타난 그 시점 자체가 네네네. 지금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뭐 최초의 인류에 얼마 전에 화석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인류보다 더 이전에 사람이 발견됐다는 그거잖아요. 60만 년인가 더 인류의 그 역사가 뒤로 갔다던데. 그래서 구두로 전해져 오거나 아니면은 보다 정확한 건 문헌에 남아 있는 것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이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최초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쉽게 그리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오늘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는 약간 다르게 접근했어요. 뭐였냐면 일단 최초긴 해요. 제가 접근한 방법은 최초긴 한데 최초로 그거 하나를 팠어요. 그냥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 되게 하나를 깊게 파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가볍게 얕게 팠어요. 한번 그러면은 서로 다르니까 한번 뭐 얘기하는 도중에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위노님 먼저 준비하신 거 제가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뭐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쭉 파주세요. 어떤 걸 파먹으실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였냐면 혹시 카푸치노 좋아하세요? 네. 아까 그 성격에도 나와 있던데. 네네. 그 카푸치노에 대한 그 최초의 카푸치노는 누가 만들었고 이름은 어디서 유래됐고 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일반 책을 봐도 카푸치노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카푸치노라는 메뉴 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파볼까.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총 한 3-4단계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볼까 해요. 뭐냐면 카푸치노 하면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디 있는 가문이죠? 오스트리아에 있는 가문이고 현재도 있어요. 이 네. 가문은. 합스부르크 가문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물을 좀 알아야 되는데, 게오르그 콜시츠키. 이름도 발음하기 힘드네. 게오르그 콜시츠키를 먼저 좀 알아야. 이름이 어렵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카푸치노 이름에 대한 유래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카푸치노 만드는 방법이랑 좋은 카푸치노가 뭔지, 또 카푸치노로 파생된 단어들, 카푸치노 맛집까지 한번 소개를 쫙 해보려고 해요. 파주세요. 봐보겠습니다. 자, 카푸치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카푸치노는 합스부르크 가문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스부르크. 응. 오스트리아. 가문 중에 하나래요. 현재까지도 존속 중인 유럽 최고의 네임드 가문. 그런 가문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있겠죠? 그 유명한 가문 있잖아요? 카네기, 이런 것도 가문 아니에요? 그쪽 가문에 제가 관심이 없어서. 이 가문이 13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를 거점으로 중앙 유럽의 패권을 휘어잡았던 가문이래요. 근데 이 꼴레부터 이렇게 가문이 컸던 건 아니고 10세기까지만 해도 스위스 알프스 언저리에서 그냥 지방에서 그냥 조그만 왕초 노릇했던 그런 가문이었고요. 그러다가 13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왕계가 끊기는 시기가 찾아온대요. 이걸 대공의 시기라고 한대요. 그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 좀 힘이 셌나 보죠. 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왕계가 끊어진 제국의 그 왕자를 얻고자 해서 왕자를 얻고자 해서 야심가들이 막 모여들었나 봐요. 거기에. 이때 서로 싸울 순 없으니까 그런 그 주위에 있던 제후들이 이제 제후를 선출하는, 황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나 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황제를 선출하자라고 했는데, 그 지나치게 강한 그 세력이 강한 제후가 이제 황제가 되면은 권력이 독점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러 좀 작은 가문, 힘이 없는 가문의 어떤 그 백작이나 그런 사람들을 좀 황제로 옹호하려고 했는데 이때 딱 눈에 띈 게 합스부르크 가문이었던 거예요.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약간 간택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네가 중재 역할을 해라 뭐 이런 역할을 약간 그래 약간 그런 느낌. 세자를 책봉해놓고 뒤에서 배우가 조종하는 그런 형태. 네네네. 뭐 그런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 유엔 사무총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안 하고 오히려 제3세계 국가에서 사무총장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좀 막으려고 균형 때문에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스위스 백작에서 독일 왕으로 확 승급이 돼버렸어요. 합스부르크 가문에. 이때 왕은 루돌프 1세. 루돌프. 그래서 이때부터 거점이 스위스에서 이제 오스트리아로 딱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합스부르크 세력이 이제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로 딱 이동했잖아요. 그때 스위스가 이제 동맹을 해요. 동맹을 결성해요. 스위스 원래 있던 세력들이 동맹을 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스위스 독립의 계기가 되는 거죠.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동하면서. 어쨌든 루돌프 1세 이후에 합스부르크 가문은 결혼동맹이라고 있어요. 결혼동맹을 하면서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세력이랑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있는 사람들끼리 해먹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14세기, 15세기의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비롯해서 독일의 그 남동쪽 일대가 어떤 합스부르크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전성시대가 이제 좀 시작이 돼요. 합스부르크가. 그리고 그 룩셈부르크도 가문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라 이름인데 그 룩셈부르크 가문이 대를 잇지 못해서 사라졌어요. 대가 끊겨서. 그래서 그때 그 룩셈부르크가 다스리던 나라가 보헤미아랑 헝가리.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대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아들의 개념인가요? 네, 맞아요. 대를 잇지 못해서 외국에서도 그게 존재하나 그런가 봐요.
그렇게 힘이 약해졌으니까 이제 보헤미아하고 헝가리도 합스부르크 영향력 하로 딱 들어온 거예요. 룩셈부르크가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겸 보헤미아 국왕 겸 헝가리의 국왕이었어요. 당연히 룩셈부르크가 합스부르크 밑으로 가니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겸 보헤미아 국왕 겸 헝가리의 국왕이 합스부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성로마 제국을 이제 합스부르크 밑으로 내렸으니까 이제 계속 세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서 이제 중앙 유럽을 패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죠. 이 왕가를 가장 경계했던 게 프랑스의 발루아라는 왕가가 있었대요. 근데 그 프랑스는 이미 그때 그 당시에 영국과 백년 전쟁을 치렀고 전쟁 후에도 또 자기의 어떤 그 제후들을 계속 제압을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그 북쪽에 부르고뉴 공국이 팽창을 저지하는데 막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때 이 부르고뉴라는 그 공국이 프랑스하고 대적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반대쪽에서는 합스부르크하고도 이렇게 사이에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대적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가 부르고뉴로 침입을 한 거야. 이제 부르고뉴는 이제 피해야 하잖아.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하잖아. 네. 그래서 그 여자 이제 공작이 마리라고 있어요. 마리라는 여공작이 그 신성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합스부르크의 손에 있었잖아요. 그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 막시밀리안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합스부르크와 부르고뉴가 동맹을 자연스럽게 맺게 된 거고 그래서 그 프랑스의 발루아 왕조와 합스부르크 왕조가 최대의 유럽 라이벌이 된 거죠. 이제 배틀이 시작되는 거죠. 최대로. 여기서 이제 합스부르크 왕국이 조금 머리를 더 쓴 게 아까 마리 그 부르고뉴의 딸 마리하고 막시밀리안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있어요. 필립이라고. 이 필립을 스페인 왕녀 후아나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딱.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은 지금 다시 새롭게 등장한 나라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딸도 있어요. 그 딸도 마가레테도 왕세자 후아나하고 결혼시키면서 스페인하고 결혼 동맹을 딱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는 바깥으로는 영국이랑 싸웠지. 그 다음에 완전히 쌓였네요. 네, 헝가리, 스페인, 부르고뉴, 독일까지 싹 완전히 고립된 거죠. 이 프랑스는. 이때 막시밀리안의 1세 손자가 카를 5세라고 하는데 스페인을 통치를 하면서 대서양 무역이랑 신대륙 확장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전성기를 그때 맞은 거죠. 아마 이때 동인도 회사랑 서인도 회사가 이때 그 커피 무역하면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합스부르크의 패권을 위협하기 시작한 게 결국에는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 종교개혁 때문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 연방이 이렇게 분열됐대요. 분열돼서 가문도 분열되고 했는데 이후에 계속 분열 위축 하다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힘은 없어요. 힘이 없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스트리아 황제, 헝가리 국왕, 보헤미아 국왕 등의 자기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과연 카푸치노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게 카푸치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역사 이야기로. 이 얘기를 하려고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한 거죠. 굉장한 일을 한 가문이군요. 네. 카푸치노는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시작된 커피예요. 여기서 커피를 마시던 방식. 이게요. 그럼 한 가정에 그 커피를 마시는 방법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다 보편화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건데 여기서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해요. 네. 뭐냐면 그 커피 역사나 아니면 커피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 이름이 어려워서 잘 이제 기억하기 어려운데 게오르그 콜시츠키라고 그런 그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뭐냐면 그 1683년에 터키 군대가 유럽의 그 동부와 중부 지역을 휩쓸고 막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침공을 하거든요. 그때가 아마 십자군 원정 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터키군한테 포위돼갖고 막 비엔나 시민들이 폴란드군에 좀 구원을 요청할 밀사가 좀 필요했어요. 그때 게오르그 콜시츠키가 터키어를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터키군 복장을 하고 임무를 맡아서
검문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임무를 완수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폴란드군이 도시를 구하기 위해 출동할 거라는 소식을 딱 가지고 온 거야. 터키군이 이제 구원군이 앞뒤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제 퇴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근데 이제 퇴각할 때는 뭐 이렇게 막 챙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도망가는 거죠. 그냥 막 도망가면서 남겨두고 가는데 뭐 여러 가지를 남겨두는 건데 이상한 콩자루가 하나 있었던 거죠. 까맣게 태운. 의도적으로 까맣게 태운 콩자루가 남았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콩자루가 남아져 있었는데 까맣게 탄 건가요? 그거였겠죠. 그 원두 자루가 있었던 거죠. 아마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 낙타나 먹일 뭐 그런 재료였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사료 형태. 사료 형태로. 그런데 이제 콜시츠키는 이게 커피라는 걸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유학을 알아보러 갔다 왔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비엔나 시에서 그 땅과 돈과 그 다음에 그 콩자루를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열거든요. 중부 지역의 그 커피하우스 이름이 블루바틀이에요. 요즘은 굉장히 유명한 블루바틀. 이게 상표권 등록을 안 했구나 그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합스부르크 왕이 시절이에요. 이 그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왕가가 다스리던 땅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런 블루바틀이란 카페가 열렸고 그 다음에 그가 사망하기까지 딱 운영되고. 그럼 이때 블루바틀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자체가 그때 당시 커피를 블루바틀에 담아서 판매를 했다는 건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조사가 이게 좀 됐는데. 그 블루바틀의 어원을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할 일이 있어서 봤었었는데 예전에는 그 커피를 판매할 때 그 파란색 그 병에 담아서 판매했던 그런 이력이 있어서 블루바틀이라는 어원을 가져왔다고 차용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블루바틀이라는 타이틀을 커피숍에 붙였다면은 그게 유래가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냥 추측하건데 저희가 나중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조사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자체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다스렸던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제 생겨난 카페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통해서 이제 그 블루바틀에서 어떤 커피를 많이 팔았냐면 우유와 섞은 커피를 좀 많이 팔았나 봐요. 처음부터 그럼 우유와 커피를 같이 섞어 먹는 것 행위 자체가 이때부터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커피만 따로 먹었던 시대였다면 그때 당시에는 유럽의 커피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유행하지 않았던 시절이고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유랑 섞어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우유를 먹고 있었으니까 우유랑 같이 섞어서 이제 부드럽게 해서 마셨나 보죠. 설탕을 넣어서 그런 방식의 이제 커피가 좀 유행을 했던 것 같고요.